내 장모는 뭐 하는 년이냐? 조롱하며 사위를 짓밟은 악질 대장. 그 장모가가 전화로 현역 포스타를 호출하자 부대 전체가 공포에 떠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 대한민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늦게 끝나는 땅, 그곳은 지리적인 추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선의 긴장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곳이었다. 민간인 통제선 너머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육군 제3보병사단 일명 백골부대의 위용은 철책을 따라 흐르는 한탄강의 물줄기처럼 차갑고도 단호했다. 이곳 보병현대 5대대에서 인사과장으로 복무 중인 강무진 중위는 그런 백골부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흔히 말하는 군인 체질이었다. 강직한 눈매와 다부진 턱선, 절도 있는 몸가짐은 그가 군인이기 위해 태어났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무진의 배경은 그저 평범한 장교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여성 장군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철의 여제라 불렸던 예비역 중장 천수경의 사위였다. 무진은 아내 천지인을 사랑했지만 그 못지않게 장모인 천수경을 존경했다. 그는 장모를 장군님이라 부르지 않고 진심을 다해 어머님이라 불렀다. 천수경 장군 역시 군복을 입은 사위를 내심 자랑스러워하며 그에게 핀잔 대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무진아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신으로 말하는 거란다. 장모의 그 말은 강무진의 군 생활을 지탱하는 신념 그 자체였다. 그 신념이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그가 대대 인사과장으로 부임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강중위 이번 부사관 진급 심사자료 다 정리됐나? 대대장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무진에게 대대장 마동철 중령이 짙은 쌍꺼풀에 눈을 번들거리며 물었다. 마 중령은 겉보기에는 호탕하고 부하들을 아끼는 듯했으나 그 이면에는 지독한 속물 근성과 권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네, 대대장님 1차 검토본 올리겠습니다. 무진은 꼼꼼하게 정리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중령은 서류를 넘겨보는 신용만 하더니 엉뚱한 이름을 불쑥 끄집어냈다. 가만 이번에 우리 통신 소대 박하사는 어때? 그 친구 일 잘하지 않나? 강무진의 미관이 찰나에 굳어졌다. 박하사, 그는 얼마 전에도 주치 상태로 당직 사관에게 대들어 영창 직전까지 갔다가 마중령의 배려로 가벼운 징계만 받고 풀려난 인물이었다. 업무 능력은 고사하고 복무 태도 자체가 불량했다. 대대장님, 박하사는 지난 분기 근무 평정에서 최하점을 받았고 징계 기록으로 인해 이번 심사 대상에서 그런가? 마 중령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었다. 이 사람아 강중이 우리가 서류로만 일하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런 걸 감싸주고 이끌어주는 게 지휘관의 역할 아니겠어? 박하사 그 친구 집안 사정도 어렵다던데? 이번에 기회 한번 주자고. 서류는 강중이가 잘 만들면 되는 거고 잘 만들려는 말에 액센트가 실렸다. 노골적인 지시였다. 무진은 입술을 MWI요. 대대장님,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순간 마 중령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강중위, 아직 젊어서 그런가? 융통성이라는 걸 몰라. 자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구니까 부대원들이 자네 어려워하는 거야? 이건 지시일세. 박하사 이번 명단에 포함시켜. 그리고 저기 전투 지원 중대 김중사, 그 친구는 이번에 좀 빼고 무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중사야말로 이번 대대 전술훈련에서 혁한 공을 세운 모두가 인정하는 진급 1순위였다. 대대장님 김중사는 됐어. 마 중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인사과장은 내 보좌관이야. 내 뜻을 조치란 말일세?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자네. 혹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무진은 더 이상 대구하지 않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대대장실을 나왔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무진은 우연히 대대복지 기금 장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매달 병사들과 간부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모으는 순수하게 장병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다. 그러나 장부의 흐름은 기괴했다. 간부 체력 단련 용품 구매, 병사편의 시설 보수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지만 실제로는 낡은 축구공 몇 개가 전부였고 샤워실은 여전히 녹물이 나왔다. 자금의 최종 행선지는 전부 마중년과 가까운 특정 업체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는 다시 마중령의 개인 계좌와 연결된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부사관 진급 비리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피 같은 돈까지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부대의 근간을 존먹는 암적인 범죄였다. 무진은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다. 장부 사본 진급 심사 조작 지시 녹취 그리고 마중령의 부적절한 언행을 기록한 메모까지 그는 장모 천수경 장군을 떠올렸다. 군인은 나라의 녹을 먹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거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를 눈앞에 두고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상급 부대인 연대에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비록 대대장의 뜻을 거스르는 하극상처럼 비칠지라도 이것이 바로 백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천수경 당군의 사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소신이라 믿었다. 다음 날 그는 연대 감찰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를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강무진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른 방향으로 내던져졌다. 강무진이 연대에 투서를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마동철 중령의 귀로 들어갔다. 연대장 탁기훈 대령은 마중령과 육사 동기이자 이번 비리의 공동 수혜자 중 한 명이었다. 탁 대령의 사무실에서 나온 전화 한 통은 즉각적인 보복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날 저녁 야간 전술 훈련이 끝난 직후였다. 치흑 같은 어둠이 깔린 철원에 연병장 매서운 칼바람이 젖은 전투복을 뚫고 살을 애는 듯했다. 강중이 잠깐 나 좀 보지. 평소마 중령의 충견 노릇을 하던 작전과장 박소령이 무진을 불렀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불길하게 번들거렸다. 박소령은 무진을 대대 본부 뒤편에 인적 없는 자재 창고로 이끌었다. 불길한 예감이 무진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마중령을 비롯해 그에게 충성하는 주임원사와 몇몇 간부들이 도열하듯 서 있었다. 와중령은 군용 야전 상자 위에 걸터앉아 싸늘한 미소로 무진을 맞이했다. 우리 강중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상급 부대의 투서까지 준비하고 무진은 침착하려 했었다. 대대장님, 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규정 절차. 마중령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쇠부이 긁는 소리처럼 기괴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나? 최전방이야. 최전방. 여기선 내 말이 곧 규정이고 절차야. 이 새파란 중이 나불랭이가 어딜 감히. 마중령이 벌떡 일어섰다. 내가 믿는 구석이 뭔지는 대충 알겠다. 내 장모가 별 3개였다며 천수경이라던가. 근데 어쩌나 그 양반 지금은 군복 벗은 민간인 노인네일 뿐인데. 여기 이 철원 땅바닥에선 그딴 끝발 안 먹혀. 알겠어. 무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존경하는 장모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대대장님, 지나쳐. 허위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마중령이 턱짓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임원사와 박소령이 무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무진이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강중이 군대는 말이야. 튀는 놈을 가장 싫어해. 넌 너무 튀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내 그 뾰족한 소신이라는 걸 좀 다듬어 주려고.
마중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육중한 주먹이 무진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무진의 무릎이 꺾였다. 그것을 시작으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비겁한 폭력배 무리일 뿐이었다. 내가 감히 내 밥줄을 끊으려고 해 장모백 믿고 나대는 거냐? 여기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이 새끼야. 박소령의 군나발이 무진의 옆구리를 잡고 주임원사는 비웃으며 무진의 뺨을 후려갈겼다. 무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붙잡힌 팔과 쏟아지는 구타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이을 악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만하십시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책임아 마중령이 무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내가 물을 책임은 없어? 넌 그냥 야간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서 분리의 사고를 당하는 거니까? 불쌍하게도 말이야. 마중령은 무진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입술이 터지고 광대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 안을 메웠다. 무진의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기억해 두어 강중이 내 소신인지 나발인지 하는 거니 마동철 중령의 주먹 하나보다 가볍다는 걸 마중령은 혀를 차며 창고를 나갔다. 남겨진 간부들이 마지막으로 무진의 몸을 몇 번 더 걷어찼다. 빌어먹을 새끼 꼴 좋다. 그들은 무진의 전투복 주머니를 뒤져 그가 연대에 제출하려 했던 모든 증거자료와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 그리고는 그를 질질 끌어 의무실압복도에 던져두고 사라졌다. 마치 실족사고를 당한 부상자를 발견하여 옮겨놓은 것처럼 다음날 강무진 중 있는 훈련 중 불의 부상을 사유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사실상 대대 의무실에 감금되었다. 그의 얼굴은 끔찍하게 부어올라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짙은 보라빛 피멍과 찢어진 상처가 그의 부러진 기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다. 마동철 중령은 철저하게 무진을 고립시켰다. 무진은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장모님께 배운 군인 정신은 이런 것이었나? 정의를 지키려 한 대가가 이토록 참혹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아내와 자신이 신념을 꺾지 않기를 바랄 장모님을 떠올렸다. 그는 기다렸다. 비록 지금은 부러진 기대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바람을 맞으며 펄럭의 그날을 그 기회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형태로 찾아오고 있었다. 주말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미세먼지 하나 없이 쾌청했다. 용산구 동빈고동의 한적한 자택. 예비역 중장 천수경은 이른 아침부터 정갈하게 다려진 면바지 차림으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어머님 아침 진지 드셔야죠. 딸이자 강무진의 아내인 천지인이 테라스로 나왔다. 지인은 외유강형인 무진과는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래, 우리 딸 날씨가 참 좋구나. 이런 날은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야 하는데. 천수경이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바람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드라이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동해 서해음 천수경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한 곳을 떠올렸다. 철원은 어떠냐? 철원이요. 아버님 아니 무진 시부대에 있는 곳? 그래 요새 통 연락이 뜸한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훈련이 고되긴 고된 모양이야.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마침 날도 좋으니 한탄강 유원지나 한 바퀴 돌고 저녁에 무진이 얼굴이나 잠깐 보고 오자. 깜짝 방문하면 좋아하겠지? 와, 좋아요, 어머님.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좀 싸갈게요. 지인은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천수경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멀리 북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사위가 먹고 힘을 냈으면 하는 그런 평범한 장모의 마음이었다. 2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철원은 서울과는 또 다른 청명함이 있었다. 한탄강 주상 전리를 따라 가볍게 산책을 마친 두 사람은 해가 뉘저물기 시작할 무렵골 부대의 5호대 위병소에 도착했다. 충성면에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이 낯선 민간인 차량을 보고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수고 많네. 여기 강무진 중이 좀 만나러 왔는데 가족이요? 지인이 밝게 대답했다. 초병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면회장부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행정반입니까? 여기 강무진 중이님 가족분들 면회 오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초병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저 두 분 죄송하지만 지금 강중희님께서 중요 훈련 평가 준비 중이라 면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네, 훈련 중이라고요? 2주말 저녁에요. 지인이 의아해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천수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위병소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병사잔의 소속과 이름을 대게. 초병은 저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들어 관등 성명을 댔다. 지금 즉시 자네 대대 당직 사령에게 연락해. 예비역 육군 중장 천수경이 내 사위 강무진 중위를 만나러 왔다고 5분 내로 대대장 마동철 중령이 직접이 위병수 앞으로 나오라고 전하게 예비역 중장이라는 말에 초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주말이라 사복 차림으로 쉬고 있던 마동철 중령이 황급히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이고 장군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부대 밖까지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마 중령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과장된 경례를 붙였다. 그는 무진의 장모가 그 천수경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천수경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내 사위는 어디 있나? 강무진 중이 말일세. 아, 그게 강중이가 며칠 전에 야간 훈련을 하다가 그만 발을 좀 심하게 헛겨서 지금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심해서 면은 좀 안내해. 내 은혜 사위가 있다는 의무실로 당장 안내해. 천수경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중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결국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대대 의무실. 낡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복도 끝 작은 간이 침대에 강무진이 누워 있었다. 아니, 방치되어 있었다. 무진 씨 지인이 먼저 무진을 알아보고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 누워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능하고 반듯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부어있었고 시퍼런 피멍이 광대뼈부터 턱까지 뒤덮고 있었다. 찢어진 입술은 건붉은 피딱지가 앉아있었고 한쪽 눈은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깁스를 한 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대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진 씨 여보. 지인은 무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천수경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죽음과 부상을 목격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하는 고통이었다.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던 사위가 적의 포화도 아닌 아군의 부대 안에서 이 지경이 되어 누워 있었다. 훈련 중에 발을 헛디었다고 천수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무진에게 다가가 부어오른 사위의 얼굴을 감싸 쥐어다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떨었다. 마동철 중령은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 장군님에게 그 산악 지형 훈련이라 워낙 험해서 본인 부주의로 천수경은 마중령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닥치게 그녀는 무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무진의 눈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천수경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폭행이며 사건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동철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 그녀가 군단을 지휘하던 시절 부정을 저지른 지휘관을 파면시킬 때의 그 눈빛이었다. 마중령 내내. 장군님 자네. 군생활 오늘부로 끝난 줄 알게. 천수경은 더 이상 마중년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이 작은 구형 폴더 전화기였다. 그녀는 주소록을 찾지 않고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한 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참모 총장입니다. 천수경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천수경이요. 지금 당장 헬기 띄우시오. 선배님, 갑자기 어인 일이십니까? 헬기라니요. 전화기 넘어 대한민국 육군을 총지휘하는 사성장군. 현 육군 참모 총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과거 천수경의 직속 부하이자 그녀가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천수경은 무진의 피멍든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자네 지금 내 목소리 장난으로 들리나? 당장 지휘 헬기 띄워서 강원도 철원 3사단 5대대로 날아오게. 자네가 직접 와야겠어. 내 눈앞에서 내 사위가 아니 대한민국 육군 중위가 군복을 입은 괴물들에게 짓밟혀 죽어가고 있으니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끊어진 전화기를 든 천수경의 손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대대 의무실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깨질 듯이 날카로워졌다. 자, 장군님. 아니, 선배님. 이게 무슨 마동철 중령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참모총장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예비역 민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노부인의 입에서 나와 현역 사성강군의 귀로 직결되느니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위의 부상을 과장하기 위한 늙은 장군의 허세일 거라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오입니다. 강중희가 훈련 중에 다친 것은 명백한 자네 천수경이 마중령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여전히 무진의 멍든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이 시간부로 자네는이 대대의 지휘관이 아니네. 또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의무실 문턱을 나갈 수 없어. 이 부대 전체를 즉각 동결하게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위병소 출입을 전면 통제해. 내 말 못 알아듣겠나? 선배님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 지휘에 개입하시는 개입. 천수경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마중령을 직시했다. 그 눈빛은 수십 년 전 군단장 시절의 그것이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철의 여제의 눈빛. 나는 지금 지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닐세. 자네가 저지른 반역 행위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중일세. 감히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한 자네 같은 범죄자를 그때였다. 어머님 침대에 누워 신음하던 강무진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에 지인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여보 안 돼요. 누워있어요. 지인이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지만 무진은 아내를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천수경을 향해 가장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가장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 아직 군인입니다. 그는 침상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다리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피가 배어나온 전투복 엉망으로 감긴 붕대. 그는 그 모습으로 부러지지 않은 쪽 팔을 들어 마동철 중령을 향해 경례했다. 네, 대대장님, 환자, 강무진 중위, 복귀 신고합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으며이 모든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가장 처절한 한 거였다. 마동철은 그 모습에 경악했다. 이 지경이 되고도 꺾이지 않는 저 도끼. 그는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때 의무실 밖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뭐야? 웬 헬기 소리야? 저거. 육군 본부 마크인데 밤하늘을 찢는 괴음이 대대 연병장을 뒤덮었다. 일반적인 수송 헬기의 60의 로터음이 아니었다. 지축을 뒤흔드는 육중하고도 위압적인 소리. 그것은 오직 참모총장과 같은 최고 위급 지휘관에게만 배정되는 지휘 통제 헬기 시그너스가 착륙하는 소리였다. 마동철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사성장군이 일개중위에면 요청 하나의 야심한 밤 철원 땅끝까지 날아온 것이다. 의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색 특수 베레모를 쓴 헌병단장 준장과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방 안에 참혹한 광경과 예비역 중장의 서슬퍼런 분노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격리하는 현역 중위의 모습을 보고 숨이 멎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감찰실장의 입에서 굳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육군의 정점. 육군대장 이태원 참모총장이 굳은 얼굴로 의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빛나는 별은이 작은 의무실의 형광등보다 더 밝게 빛나며 모든 것을 압도했다. 이태원 총장은 들어서자마자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천수경에게 다가가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선배님 늦었습니다. 이 총장 수고했네. 천수경의 목소리가 그제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지켜내고자 했던 군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사위가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이태원 총장은 천수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한 뒤 시선을 돌려 침상에 쓰러지듯 기댄 강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마동철 중령에게로 향했다. 이 총장은 그 어떤 질책이나 고함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지막하지만 뼈를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이 부대 대대장인가? 총장님 육군 중령 마동철 됐다. 이 총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자네의 군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닐세. 그는 함께 온 헌병단장에게 턱짓했다. 저자와 저자가 대대장이라고 부르던 모든 지휘 개선을 지금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계급장 뗄 것도 없어. 군복 입은 살인 미수범들이니까? 즉시 국군 교도소로 직행시키게. 연대장 탁기훈 대령. 그자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게. 총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모르는 마동철이 발악했지만 건장한 헌병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 청장 천수경이 그를 불렀다. 그녀는 무진히 몰래 숨겨두었다가 그녀에게 건넨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이태원 총장에게 내밀었다. 자네가 봐야 할 건 이 안에 다 들어있네. 내 사위가 목숨을 걸고 지킨 백골의 마지막 양심일세. 이태원 총장은 그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고 자신의 지휘봉보다도 무겁게 그것을 MWI요. 그는 만신창이가 된 강무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려다. 차마 잡지 못하고 그의 부러지지 않은 손을 잡았다. 미안하네. 강중희, 내가 대한민국 육군이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한밤의 철원 백골부대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가장 빛나는 별이 충돌하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철원의 최전방대에 직접 강림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3사단 전체 나아가 육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이태원 총장은 그 자리에서 3사단장을 포함한 사단 지휘부 전체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부대의 썩은 뿌리를 방치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는 즉시 육군본부의 최고정예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들의 본부는 대대 막사가 아닌 사단장실을 압수하여 차려졌다.
강무진 중위는 지체할 시간 없이 이태원 총장의 지휘 헬기에 실려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지인과 여전히 얼음장 같은 표정을 풀지 않는 장모 천수경이 함께했다. 헬기가 떠오르는 순간 무진은 창밖으로 자신이 지키려 했던 철원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힘겹게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수도병원에 도착한 무진은 즉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진단 결과는 참혹했다. 갈비뼈 다발성 골절 안화골절 내장 파열 의증 단순 폭행이 아니라 작정하고 생명을 위협한 수준의 중상이었다. 어머님 수술실 앞 붉은 등이 켜진 복도에서 지인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무진 씨 어떡해요? 흑수경은 말없이 딸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수술실 문이 아닌 북쪽 철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사적인 복수심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대가 스스로의 아들을 잇도록 잔인하게 물어뜯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대한 배신감이자 절망이었다. 한편 철원의 3사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나 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게 답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작전과장 박소령이었다. 그는 마중령의 충견이었지만 자신의 목줄을 준 사성 장군 앞에서는 한낱 들깨에 불과했다. 그는 마동철 중령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실투하며 모든 죄를 마중령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저는 시켜서 한 일입니다. 중령이 강중희가 연대장님과 자신의 비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이번에 싹을 잘라놓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고. 비리 자료. 수사본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강중희가 내민 그 메모리 카드. 이태원 총장은 즉시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메모리 안에는 강무진이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동철 중령과 연대장 탁기훈 대령이 공모하여 부대복지 기금 수억 원을 유령 업체를 통해 빼돌린 회계 장부 사본 특정 부사관들에게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수한 내역. 심지어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피복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마동철 중령이 강무진을 따로 불러 회유하며 내 장모백 믿고 까불지 마라.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고음질이 음성 파일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태원 총장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최전방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군기의 붕괴이자 조직적인 국가 반역 행위였다. 당장 탁기훈 대령 체포영장 집행에 새벽녘 연대장실에서 느긋하게 상황을 보고받으려던 탁기훈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헌병 특수인 무대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자신의 육사 동기인 마동철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보낸 저승사자들을 마주하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에이, 이럴 수 없어. 난 억울해. 마 중령이 다 꾸민 일이라고. 그의 비명은 수사본부로 향하는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이태원 총장은 밤을 꼬박 새웠다. 그는 3사단뿐만 아니라 인접한 5군단 예하부대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강무진 중이 한 사람의 소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골마 터진 환부를 돌려내는 거대한 철원의 대수술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아침 해가 뜰 무렵에야 꺼졌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 손상은 피했습니다. 다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겁니다. 의사의 말에 지인과 천수경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무진은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천수경은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지인아, 내 어머님네 남편은 강서방은 이겼단다. 그녀는 사위가 단순한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분리에 맞서 싸워 이긴 승리자임을 선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사위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자부심이 서여 있었다. 강무진 중위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였다. 가장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병실 천장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아내 지인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꼿꼿이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장모 천수경의 모습이었다. 지인아, 목이 메어 갈라진 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에 지인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남편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깼어요. 나 보여요. 어머님도 와 계셔군요. 천수경은 읽던 책을 조용히 덮고 무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서방 잘 잤나? 며칠 푹 자더군.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할 것 없네. 천수경이 무진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을 한 걸세. 자네가 지켜낸 그 소신 덕분에 지금 육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썩은 살을 돌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기회를 자네가 만든 걸세.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이태원 참모총장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사성장군이 직접 병문안을 온 것이다. 강중위, 정신이 좀 드나? 무진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이 총장이 손을 내저 그를 제지했다. 누워있게. 자네는 지금 그럴 자격이 있어? 이건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일세. 이 총장은 침대 옆에 섰다. 강중위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마동철과 탁기훈을 포함한 부패한 군인 10여 명을 구속 조치했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빼돌린 부대 운영비와 복지 기금이 수십억 원대에 달했더군.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백골부대의 명예는 물론이고 병사들의 삶까지 저 짐승들의 손에 맡겨 둘 뻔했어. 이 총장은 잠시 말을 끊고 무진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이 사건을 제2의 창군에 준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네. 전부대에 대한 고강도 감찰과 더불어 내부 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강무진 중위법 제정을 추진할 걸세. 무진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이라는 말에 눈이 동그해졌다. 그리고 자네에 대한 징계는 없네? 네, 오히려 자네는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려 한 공로가 인정되었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네가 겪은 고통은 그 어떤 상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 이태원 총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강중위 자네의 그 소신, 그 강직함. 지금 이 군대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네. 특히 내 옆에는 더더욱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몸이 회복되는 대로 육군본부 내 직속 참모실로 발령을 내겠네. 참모총장실 직속 조직혁신팀을 새로 만들 걸세. 팀장은 자네가 맡아주게. 자네가 직접 현장에서 본 그 썩은 뿌리들을 이번에는 합법적인 칼을 들고 나와 함께 돌려내보지 않겠나? 이것은 단순한 보직 이동이 아니었다. 일개중위가 참모총장의 직속 팀장이 된다는 것은 육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것은 이태원 총장이 강무진의 소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강력한 신임의 표현이었다. 무진은 대답 대신 곁에 있는 아내와 장모를 바라보았다. 지인은 눈물 어린 얼굴로 환게 웃고 있었다. 천수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우리가 너희 뒤에서 있겠다는 무언의 격려였다. 무진은 다시 이태원 총장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주어 대답했다. 네, 총장님 영광입니다. 이 한 몸 부서져도 좋다면 기꺼이. 이태원 총장이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무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며칠 뒤 뉴스를 통해 백골부대 비리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었다. 국민들은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행과 비리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목숨을 걸고 이를 고발한 한 젊은 장교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마동철과 그 일당은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하는 것으로 그들의 참교육은 완성되었다. 강무진 중위가 누워있는 국군 수도병원의 창밖으로 늦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햇살은 백골부대의 차가운 철책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육군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무진은 지는 그 햇살 속에서 자신의 소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가족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진정한 군 생활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피가 멈추고 새살이 돋아나는 만큼의 속도로 흘러갔다. 강무진 중위가 국군 수도병원에서 혹독한 재활을 거쳐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기까지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다. 그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옅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흉터의 깊이만큼이나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원의 중위가 아니었다. 이태원 육군 참모총장의 파격적인 발탁은 전군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육군 규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속도의 특별 진급을 통해 대위 계급장을 달았다. 그리고 그의 세보은 육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자리였다. 참모총장 직속 조직혁신 TF팀장.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 충청남도 계룡시의 거대한 군본부. 일명 계룡대로 첫 출근을 하던 날 강무진은 그를 짓눌렀던 철원의 차가운 공기가 아닌 계룡산에 묵직하면서도 엄숙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사무실은 총장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의 가장 구석진 곳에 마련되었다. 방은 작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장 비서실의 삼엄한 경계를 지나야만 했다. 이 작은 방이 곧 대한민국 육군을 뒤바꿀 태풍의 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다. 팀장님, 강무진, 대위님 맞으십니까? 그를 맞이한 것은 두 명의 팀원이었다. 한 명은 30년 군 생활에 모든 풍파가 얼굴에 새겨진 듯한 꼬장꼬장한 인상의 서정식 중이었다. 그는 육군본부의 모든 행정망과 인적 네트워크를 꿰뚫고 있는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또 한 명은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냉철한 지성이 빛나는 법무실에서 차출된 엘리트 오윤서 소령이었다. 그녀는 군내 그 어떤 거물 앞에서도 법리적 원칙을 굽히지 않는 얼음마녀로 통했다. 첫 인사는 차가웠다. 서준이는 갓 부임한 그것도 낙하산처럼 보이는 젊은 대위가 못마땅하다는 듯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소령은 노골적으로 무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며 그의 자격을 재단하는 듯 했다. 반갑네. 강무진이네. 앞으로 잘 부탁하지. 무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쉬이 녹지 않았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새 팀장이 어떤 지옥을 뚫고 이 자리에 섰는지. 그때 사무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방이 너무 좁은가? 내 집무실을 나눴을 걸 그랬나? 이태원 참모총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서준이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고 오소령의 얼음 같던 표정이 경악으로 무너져 내렸다. 첫 참모 총장님 어인일로. 이태원 총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무진의 어깨에 손을 툭 얹었다. 두 사람 내 말 잘 듣게? 총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여기 강무진 대위는 앞으로 내 눈이고 내 귀이며 때로는 내 손이 될 걸세. 이 팀의 임무는 단 하나야.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썩은 뿌리를 찾아내고 내가 듣지 못하는 병사들의 신음을 듣고 내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 분리를 돌려내는 일일세. 총장은 서준이와 오소령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강대위의 보고는 곧 나의 보고이며 강대위의 지시는 곧 나의 지시로 간주하게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외압도 이 방을 침범할 수 없네. 만약 이 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들의 정보에 귀를 막는 자가 있다면 그가 장군이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직접 군복을 벗길 걸세.
그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육군의 정점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젊은 대위에게 위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준이 예 참모총장님 자네가 가진 30년의 기록으로 강대위의 눈이 되어주게 자네가 아니면이 본부에 숨겨진 장부를 읽어낼 사람이 없어. 오소령 예 자네의 그 날카로운 법리로 강대위의 칼이 되어주게 그 칼이 녹슬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그 어떤 외압에도 부러지지 않도록 총장은 마지막으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대위. 예, 총장님. 자네는 그저 자네 답답게 하게. 철원에서 자네가 지키려 했던 그 소신. 그것 하나만 붙잡고 가게. 나머지는 이 늙은 총장이 막아줄 테니. 이태원 총장이 떠난 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준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무진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팀장님, 서정식 준이입니다. 육군본부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오윤서 소령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무진의 앞에 섰다. 오윤서 소령입니다. 그 어떤 적이라도 뵐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무진은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첫 번째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마동철과 탁기훈의 재판 기록이었다. 두 사람. 첫 번째 목표는 여기가 아닐 세세. 이들은 꼴이었어. 무진의 눈빛이 철원에서 겪었던 그날 밤의 분노로 다시 타올랐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이들에게 썩은 먹이를 던져주고 이들의 범죄를 눈감아준 몸통을 찾는 일일세. 육군 인사사령부. 그곳에 닫힌 문 열어보겠네. 조직혁신 TF. 육군을 뒤바꿀 가장 작지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마침내 칼집에서 뽑혀나온 순간이었다. 육군 인사사령부. 그곳은 육군의 모든 진급과 보직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군내 최고 권력의 심장부였다. 참모총장이라 할지라도 인사사령관의 고유 권한인 인사위원회의 결정에는 쉽게 개입할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성역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강무진의 첫 번째 칼끝이 그곳을 향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팀장님, 이건 무모합니다. 오윤서 소령이 분석 자료를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넘어선 진심 어린 우려를 담고 있었다. 현재 인사사령관은 황인계 중장입니다. 그는 현 정권의 핵심 실세와 육사 동기이며 전임 총장과도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가 구축해 놓은 인사라인은 육군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습니다. 마동철이나 탁기훈 같은 자들은 그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받아먹던 말단에 불과합니다. 서정식 준이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지난 5년간 황인계 장군 라인을 타지 않고 주요 보직에 오은 장군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팀장님,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바위가 아니라 산을 옮기려는 겁니다. 강무진은 두 사람의 보고서를 묵묵히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에는 지난 몇 년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진급에서 탈락한 유능한 장교들의 명단과 반대로 자격 미다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들의 계보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보도의 정점에는 단 하나의 이름 황인계가 있었다. 서준이님, 이 명단에 혹시 최정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최정훈 말입니까? 서준이가 빠르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됐습니다. 최정은 대령 5년 전 7군단 작전처장으로 근무 당시 전군 최고의 작전기획으로 합참장 표창까지 받았을 그해 장군 진급 심사에서 의문이 탈락. 이후 한직인 국방어학원으로 발령. 그리고 3년 전 전역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정은 대령. 그는 제6사 시절 훈육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군에서 가장 강직하고 능력 있던 분이었죠. 그분이 황인계 장군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군복을 벗어야 했던 겁니다.
무진이 고개를 돌려 두 팀원을 바라보았다. 무모한 것 압니다. 산을 옮겨야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산을 옮기지 않으면 제2의 마동철, 제3의 탁기우는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철원에서 본 그 배골의 비극은 결국 이 썩은 인사 시스템이 낳은 괴물이었으니까요. 무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오소령과 서준이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정면으로 치기엔 저희에겐 수사권도 명분도 부족합니다. 정면으로 치지 않네. 무진이 마동철의 재판 기록 사본을 꺼내 들었다. 마동철이 빼돌린 군납이 그 유령 업체의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했네. 탁기훈 연대장에게 상납한 금액 외에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돈이 흘러 들어간 곳이 있었어. 설마 인사사령부로 아니 더 교묘했지? 육군동우의 장학재단이었네. 서준이의 눈이 커졌다. 장학재단. 그 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황인계 장군의 부인입니다. 빙고. 무진이 차갑게 웃었다. 황인계는 진급을 대가로 돈을 직접 받지 않았네. 그는 장학재금 기부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전국의 지휘관들에게 상납을 강요한 걸세. 마동철은 그중 가장 악질적인 방식으로 돈을 긁어 모은 놈이었고, 맙서사 군인의 명예를 위한 장학재단이 사실은 진급을 위한 보험금 납부 창구였다니. 오소령이 치을 떨었다. 이제 명분은 섰네. 우리는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게 아닐세. 우리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백골부대 비리 사건에 남은 잔당과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중일 뿐이야. 그 끝이 우연히 장학재단이고 그 재단 이사장이 우연히 황인계 장군의 부인일 뿐이지.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강무진은 이태원 총장에게 비리 자금의 최종 행선지 추적을 명목으로 감찰실과 헌병대의 정식 수사 인력을 지원받았다. 물론 그 누구에게도 최종 목표가 황인계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며칠 뒤룡대는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 정문에서 황인계 중장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육군 동우회 장학재단 사무실로 향하던 재단 직원인 헌병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된 것이다. 그의 가방 안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호탄이었다. 같은 시각 오윤서 소령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장학재단 사무실과 황인계 중장 부인의 개인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허정식 준이는 30년 경력의 노하우를 발휘해 재단의 이중 장부와 숨겨진 기부자 명단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명단에는 지난 몇 년간 진급 심사를 앞둔 수백 명의 대령과 중령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이 기부한 금액은 그들의 진급 가능성과 정확히 비례했다. 황인계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집무실로 보고되고 나서야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태원 총장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총장님, 지금 이게 무슨 무리한 짓입니까? 감히 내 아내를 범죄자 취급해. 당장이 미친 수사를 중단시키시오. 육군 본부의 가장 높은 곳, 두 개의 거대한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인계 중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태원 총장의 면전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이 총장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일개 대위 녀석한테 칼자로 쥐어주고 군의 위계를 무너뜨려 내 아내를 건드린 건 나에 대한 선전포고로 알겠네. 황 중장은 이태원 총장보다 육사 선배였고 군내 파벌의 수장이었다. 그는 이태원 총장이 자신의 선배이자 세력인 자신을 감히 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이태원 총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차잔을 들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황 장군, 내 방에 들어올 땐 노크를 하라고 배웠을 텐데. 노크, 지금 장난하나? 당장 강무진 그 건방진 놈의 목을 치고 내 아내에게 정중히 사과하게 사과. 이태원 총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는 황 중장보다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집무실 전체를 짓눌렀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황 장군 자네 아닌가? 이 총장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황 중장의 면전에 집어던졌다. 수백 장의 서류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것은 장학재단의 이중장부 사본과 진급을 대가로 돈을 상납한 장교들의 명단이었다. 이게 다 뭔가? 황 중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창백하게 질렸다. 자네가 그동안 자네 아내를 앞세워 군인의 명예를 돈으로 환전해온 증거들이네. 자네는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장사치였어. 거짓말 모함이야? 이따위 종이 쪼가리로 날 모함.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무진 대위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들려 있었다. 황 장군님, 모함인지 아닌지는 이걸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무진은 노트북을 열어 하나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황 장군님, 이번에 기부금 1억 원을 채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 아들 진급 꼭 좀 어허. 김 사장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순수한 장학 사업이라니까. 허허. 그나저나 아드님이 참 능하더군. 내가 잘 눈여겨보겠네. 황인계 중장 본인의 목소리였다. 장학재단을 통해 심지어 군부의 재력가에게서 아들의 진급을 대가로 돈을 받는 내용이었다. 황인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에이 이놈 감히 날 도청해. 도청이 아닙니다. 오윤서 소령이 무진의 뒤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그것은 불법 상납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녹음한 증거입니다. 저희는 그 증거를 정식으로 제출받아 법원의 영장을 통해 확보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황인계는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자신이 꽁꽁 묶여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좋다. 이태원 강무진. 내 놈들이 날 이긴 것 같지? 내가 무너지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육군에 심어놓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 놈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내가 죽더라도 이 군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어주지. 황인계는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신에게 돈을 상납했던 모든 지휘관. 그날 밤 총장 집무실에는 이태원 총장과 강무진 단둘이 남아 있었다. 강대위 무섭지 않나? 총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육군 전체가 아니 어쩌면 국민 전체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르네. 황인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물어뜯을 걸세? 옥새를 각오한 게야? 강무진은 말없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철원에서 자신을 짓밟던 마동철의 군발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했던 그들의 눈에 서여 있던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떠올렸다. 우리는 안 걸려. 우리는 성역이니까. 총장님. 무진이 입을 열었다. 제가 철원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저를 살린 것은 군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제 아내와 저의 어머님 천수경 장군님이었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돌려 총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거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텐가? 옥새를 각오한 것은 황인계 장군만이 아닙니다. 강무진은 자신의 대위 계급장을 매만졌다. 저 또한이 군복을 벗습니다. 총장님, 저에게 마지막 칼을 한번 휘두를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들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그 이메일에는 육군 동우회 장학재단의 이중 장부 전문가 황인계 중장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원본 그리고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진급에서 탈락한 수백 명 장교들의 피눈물 어린 판원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의 발신자는 육군 대위 강무진이었다.
그는 익명이 아닌 자신의 실명을 걸고 육군의 가장 거대한 성역의 정면으로 돌을 던졌다. 이것은 폭로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옥새를 각오한 외침이었다. 세상은 뒤집혔다. 강무진 대위가 자신의 군번과 이름을 걸고 폭로한 육군 인사비리 게이트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강타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3사단 백골부대 사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그것은 최전방의 일탈이 아니라 군의 심장부가 썩어 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황인계 중장과 그가 심어놓은 나이는 국민적인 지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를 비호하던 정치권도 싸늘한 여론에 등을 돌렸다. 결국 황인계는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채 군검찰에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그 태풍의 한가운데 강무진 대위가 있었다. 그는 군밀누설과 상관명예 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모든 것을 폭로한 대가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계룡대 대회의실은 살얼음 판 같았다. 강무진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변호인 자격으로 안에 천지인이 아닌 예비역 중장 군복을 다시 꺼내 입은 장모 천수경이 앉아 있었다. 피고 강무진 대위 그대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징계위원장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잠깐 이태원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성큼 회의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이 징계위원회 내가 직접 주관하겠네. 총장은 징계위원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강무진을 바라보았다. 강무진 대위. 예, 총장님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나? 아닙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나? 아닙니다. 저는 썩어버린 명예를 돌려내고 진정한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이 왜 포기해야 했나? 총장님. 강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총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철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저를 짓밟던 이들은 저보다 계급이 높았습니다. 제가 계룡대에서 거대한 벽을 마주했을 때 그 벽을 쌓은 이들은 저보다 별이 많았습니다. 군의 절차와 규율이 때로는 진실을 덮는 방패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패를 깰 수 있는 유일한 힘 국민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이태원 총장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강무진 대위의 행동은 명백한 군율 위반일세.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천수경의 미관이 좁혀졌다. 하지만 총장이 말을 이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는 군율이 지키려 했던 목적 그 자체였네. 우리는 때로 더 큰 숲을 지키기 위해 작은 가지 하나를 꺾어야 할 때가 있네. 이태원 총장은 강무진을 향해 돌아서서 모든 위원들과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성 장군이 대위에게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강대위 자네가 이 늙은 육군을 살렸네. 그것은 징계가 아닌 최고의 찬사였다. 강무진은 징계 대신 육군 참모총장 특별 공로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이태원 총장에게 전역 지원서를 내밀었다. 총장님, 제 소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떠나려는 건가? 네, 저는 군을 사랑하지만 제가 꿈꾸던 군인의 모습은 잠시 잊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남편으로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태원 총장은 그의 뜻을 막지 않았다. 얼마 뒤 강무진은 대위로 전역했다. 그의 전역식은 조했지만 그 자리에는 이태원 총장과 그의 영원한 멘토 천수경 장군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환하게 웃는 아내 천지인이 함께했다. 1년 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땅 강원도 철원 한탄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강무진이 갓돌이 지난 아들을 안고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지인이 행복한 표정으로 기대어 있었다. 여보, 당신 후회 안 해요? 그때 그냥 군에 남았으면 지금쯤 별을 향해 가고 있었을 텐데. 무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웃었다. 내가 왜 후회를 해? 난 이미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별 2개를 얻었는데. 여기 당신과 우리 아들. 그때 언덕 아래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제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천수경과 역시 전역 후 군사전략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태원이었다. 아이고, 우리 강 서방 손주 보러 오는데 이렇게 늦었네. 천수경은 더 이상 철의 여제가 아닌 그저 손주가 보고 싶어 한 다음에 달려온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네 사람은 언덕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진 3, 4단 백골 부대의 막살을 바라보았다. 강무진이 떠난 후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조리와 비리는 사라졌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백골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지키되 새롭게 태어난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무진아. 천수경이 아들을 안고 있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왔네?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신으로 말하는 거였어. 자네는 내 최고의 사위이자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네. 강무진은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땅에서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썩어.